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뒤면 사전투표도 진행되는데요. 말 그대로 초읽기에 들어간 20대 대선. 하지만 대선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혼전양상입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선 후보들의 안보 관련 발언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걱정되시죠?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글로벌 공급망, 즉 국제 경제 질서가 훼손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유능한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정부가 절실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네, 두 후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전하고 있는데 그에 비친 양 후보의 안보관을 좀 저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선제 타격론이나 사드 배치 이런 부분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에는 평화가 전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선제 타격이라든지 사드 배치 운운했던 것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이것을 정쟁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외교 안보 사안을 정략화시켜서 이득을 보는 집단에게는 굉장히 나중에는 후환이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그것을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사실 그 윤석열 후보께서는 또 그 우크라이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토 가입 관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오히려 푸틴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략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과 명확한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고 안보 분야만큼은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우리가 평화가 곧 밥줄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반론할 내용 있습니까? 이게 뭐 평화가 중요한 거야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평화를 말로만 평화를 강조해서는 이게 대책이 없다. 예. 지금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부다페스트에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유지해주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도 포기하고 군비도 줄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 군비를 확충하고 안보를 충실히 하는 한편 동맹을 확보해서 자강과 동맹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말로만의 평화, 말로만의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적확하게 경험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도 현 정부의 종전선언까지 비판하고 나섰는데 그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선대위원장이 어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사드 추가 배치할 거면 어디다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TV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뭐 성주에 있는 사드가 사거리가 2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즉 우리 한반도의 동남권은 커버하지만은 중부권과 수도권 커버하기는 좀 역부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부권과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드뿐만 아니라 지금 설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뿐만 아니라 예. 아이언돔까지 설치를 해야 완벽한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위치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어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집권을 하고 나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다 모으고 우리 전문가를 다 모아서 논의를 해서 전문가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어디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예. 곤란한 겁니다. 저희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충주 유세에서 충주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이 된 후에 어떤 장소를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데 반론한 내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 해야 된다. 그럼 서울에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로 해야 되는데 전략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드 배치가 당장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고 충분히 패트리어트나 우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미국 거에서 사와서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논쟁거리를 더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당장에 결정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결정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집권하면 어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집권하면 찍어 눌러서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사드 배치 이런 데도 중요하죠. 국가 안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때 나토 이런 문제 얘기했지만 본인들의 안보 간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들은 침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 안보를 정쟁화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자극하거나 평화를 이루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패트리어트나 아이언돔이나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것도 전부 방어 무기거든요. 우리 방어 무기로 다른 나라를 안보를 자극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켜야 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예, 그런 무기 체계 같은 것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기술적인 분석 후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고 민주당은 정치적 결단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신데 그 부분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정치, 외교, 안보 분야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어제 송영길 대표가 전격 제안한 정치 개혁에 대해서 후보들 입장도 어떻게 전해질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도 어떤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또 내놓을 텐데 3지대 후보들이 호응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아직까지 3지대 후보 측에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호응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양당제는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될 이런 패착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로 간다든지 정치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런 것들은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판에서 이 부분도 정치적 결단에 가깝죠. 우리가 정치개혁을 함께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빼고 다 협력하자. 어떻게 보면은 반윤 빅텐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3지대 후보들을 포섭해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도 자유민주주의 동의하면 정파 관계없이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서 이런 부분들도 비이재명계 취합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국민적인 열망이 지금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금 열망은 경제 폭망하고 부동산 급격히 올라가고 예. 또 내로남불, 조국, 윤미향 뭐 이렇게 이어지는 내로남불 정권. 여기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정권 교체 욕구가 6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모여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지 윤석열 후보가 내로남불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경제 망쳤습니까? 반윤석열 연대라는 거는 지금 뭐 국민적 열망에도 맞지 않거니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정치개혁 과제를 여러 가지 내놓으셨는데 정치개혁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있어야죠. 우선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해놨다가 예. 이거 위성정당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당세가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 뭐 우리 저기 다른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런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진작 했었어야지 시간 다 지나가고 예. 이제 선거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제안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정치를 위한 원포인트 표를 얻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심상정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통합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지금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도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이런 연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결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통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원진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통합의 정치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연락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그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국민들에게 진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 무엇이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예. 실제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하고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그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조원진 대표에게도 손을 내민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의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정치교체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정치교체가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본인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우리가 이뤄낼 수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이든 다른 진영의 정책이든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도 뭐 김대중 DJ 정신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박정희 대통령께 대해서 말씀하신 게 계속 달라져요.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르고 광주 가서 한 말 다르고 대구 가서 한 말 다르고 그래서 어느 게 진짜 진정성 있는 말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DJ 예. 노선 이런 것들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던 진보의 정책이라는 것이 옳은 점이 많고 노무현 대통령 하신 것도 옳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개성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당의 성격이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고 과거의 진짜 진보가 아니라 이제 종북 좌파의 정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 공동체와 평등을 요구하는 진정한 과거 진보 세력들과는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예. 드리면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통합과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고요. 통합과 평등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는 분열과 혐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메시지 내용들이 굉장히 혐오와 분열에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을 배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등을 주장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남녀 간의 문제도 혐오와 이제 갈등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워낙 박빙 구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표심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수싸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무산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진실 공방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저희 당에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 그 배신자가 누구냐. 예.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당에도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죠.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예. 답을 안 하잖아요. 저는 배신자는 단어 안 썼고요. 그런 단어 안 썼어요? 저는 범강과 장달, 미방과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검단과 예. 장달이라는 말 그대로 쓸 수 없어도 언론에서 배신자라고 써서 한 거지. 예.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본인들의 위치가 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 상관없이 안철수 대표의 의중과 상관없이 사퇴나 이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제가 국민의당이 오히려 알려준 거죠. 네, 국민의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양상, 이태규 본부장은 정치 품성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갈등 양상이 계속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갈등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니탄내탄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국민의당이 잘못했다 이러기보다는 그 사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후보죠. 안철수 후보와 그 총선을 경험한 바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구 내에서 갈등을 이어왔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공당이 해서는 안 될 만한 언행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들면 뭐 레알키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지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고 하는 등의 제가 공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좀 많이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안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의 조롱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배설로 쾌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 권영세 본부장도 사감은 뒤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 간 이른바 직거래가 임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입조심하고 지금 본인이 직접 등판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만남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예상은 못하지만 희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이태규 의원 간의 공방이 지금 몇 차례 계속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대선 후보라면 이 의원들 다툼 이런 거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잘하게 싸우든 말든 그런 걸 넘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 이게 어떻게 부응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의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 분께서 합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시간이 지금 27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거든요. 일요일까지 해야 투표 용지에 이제 안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극적인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선거용지에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27일 날까지는 어떤談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계속 통합 메시지를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에다가 계속적으로 오브콜을 보내는 것이요. 정책적인 연장선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과학기술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당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권 교체를 열망하시는 분들 물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 놓고 싸움하는 정권 교체는 이것은 비단 국민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은 오로지 국민들께 전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학과 사상이 바탕이 된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연대할 수 있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시 이준석 대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윤 후보 수원 유세에서 이준석 대표가 예고하고 안 왔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오전에 평택에 있다가 수원 들렀다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광주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당내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어떤 사감은 뒤로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남아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은 뭐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유세를 보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당의 유력한 분들이 전부 한 곳에 모여서 유세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도 합류할 거 아니냐 했는데 다 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관심인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유세에서 동참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종로 유세에 동참을 했었고 이준석 후보는 몇 군데 동참을 했었는데 지금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거든요. 수원이라는 곳이. 이분들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홍준표, 또 유승민, 수원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뛰는 게 낫고 수원이 좀 그 경기도의 중부에 있다면은 남북권이 평택, 안성, 그다음에 광주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준석 대표가 어제 커버를 해준 것이 선거 전략상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어떤 유세 지역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다 보니까 좀 혼전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초접전 양상에서 어떤 분석들은 안철수 후보를 어느 쪽이 이 러브콜에 화답하게끔 만드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은 하시는데 두 분 예측은 어떻습니까? 먼저 전용기 의원님부터. 네, 이게 초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 쪽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는 이미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그 대선 완주를 안철수 후보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구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중도층이나 우리 국민들께 우리의 비전을 얼마나 더 잘 제시하는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조심스럽지만은 계속 다자구도를 원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보시기에는 오늘 만약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러브콜을 보내면 안철수 후보가 좀 화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무슨 자리를 제시한다든지 뭐 지분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은 저는 안철수 후보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분이 또 원하는 게 과학기술 강국이거든요. 소위 555 정책이라는 공약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 공약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저희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공약 1번으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우리 후보가 가져가라, 안 후보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공약으로 같은 공통점을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접전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접전으로 가면서 이 좌파들의 결집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번에는 다시 우파들이 이제 다시 결집할 오히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같은 방향이란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전달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도 충분히 화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이제 혼전 속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한 의혹 제기 공세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정치권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손해만 봤다더니 다시 이익을 봤다고 해명하고 거래가 없었다더니 또 거래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주가 조작 범죄의 진상이 점점 드러나니 윤석열 후보의 말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조차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면서 도망가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간격을 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범죄 이 실체에 대해서 바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기획팀장의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결제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 작성된 문건 또는 자체 회의를 했던 관계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먼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어떤 내용들이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오류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범죄 일람표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게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검찰에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그 범죄 일람표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조작된 게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모든 통장 내역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미 한 차례 밝혔던 뭐 2010년도부터 있었던 통장 내역이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만 봐서는 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해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개의 통장 말고 두세 개의 통장이 더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세네 개의 통장이 더 있다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든지 계속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당당하다면 그 모든 통장들을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의혹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그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주식 전문가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수십억 원치를 사들였고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전문가를 믿고 맡겼더니 이것을 모두 했겠느냐 이런 우연이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저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명명백히 밝히려면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쉬운 내용을 왜 못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 선수라고 부르죠. 이 선수에게 맡겼던 계좌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손해를 봤다 했는데 그 이후에 김건희 씨가 개별적으로 거래했던 그 계좌까지 공개하라는 이제 내용이신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보도를 보니까 9억 원을 몇 달 상간에 벌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손해만 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경제토론회에서는 손해도 봤고 이익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손해를 봤고 이런 부분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분이면은 충분히 소명하고 가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오류가 있다고 했지만 검찰 반박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거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계는 사실 2010년에 4개월 동안 1인 매매를 했고요. 이 1인 매매 기간 중에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샀고 또 이 사건 전체, 즉 4개월을 이후에 다른 기간 전체를 놓고 검찰이 2년간 탈탈 털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기소를 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민주당에서 밝히라고 한 거는 4개월 동안 벌었냐 말았냐 했는데 그때 손해를 본 건 맞습니다. 4천만 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봤다 그랬고 근데 주식 투자는 사실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번 때도 있고 이런 때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딱 벌었을 때만 잘라가지고 이때 뭐 9억 원 벌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데 전체를 봐야 되고 이 전체 보는 거를 검찰에서 이미 2년간 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혹을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은 민주당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빨리 수사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수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 나가서 본인이 작전주에 투자를 해갖고 3배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어차피 민주당 정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다 제대로 수사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10년치 거래에서 어떤 나왔던 차익을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이치모터스만 투자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를 했고 4개월만 1인 매매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나머지 투자, 4개월 투자한 거는 소위 HTS라는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가 나머지 투자는 전부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서 녹음도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가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죠. 자, 이번에는 그 원희룡 본부장 그 긴급 회견 열어서 가방 들면서 보여줬던 게 이제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습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민용 팀장이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이분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그분 소유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저전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공개는 못했지만 2가지 핵심적인 문서가 오늘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문서는 제1공단 분리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인데 제1공단 분리 문제를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사인을 하고 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민용 팀장이 혼자 보고하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정민용 팀장과 이재명 그건 팀장입니다. 본부장이나 부장도 아니고 팀장에 불과한 정민용 팀장이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의 당시 시장의 사인을 받아 나온 문서입니다. 예. 그게 하나 발견이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A10블록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 임대주택은 25%를 짓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낮춰서 15%를 짓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서에서 A10블록을 팔아가지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다시 6.7%밖에 안 됩니다. 법상 25% 해야 되는데 6.7%로 떨어뜨리는 A10블록 매매. 그래서 다시 이 세력들이 김만배를 비롯한 이 화천대유 세력들이 2,700세대를 더 짓도록 만들어줍니다. 예. 수익이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예. 이것도 정상적인 개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정민용 팀장이 직접 이재명 후보에 가서 보고하고 사인을 받아온 문서가 발견된 것이죠. 오늘 예. 두 가지 문서가. 예. 추가로 젖은 문서들도 말려서 더 나올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네 말씀하시죠. 마치 대단한 발견처럼 이제 원희룡 본부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검찰이 이후에 해명을 또 했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은 작년에 이미 증거로서 들어왔던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대장동 문건을 보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과 후보와의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50억 클럽이라든지 결국에 돈의 흐름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그 원희룡 본부장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온 거 지난번에 나왔던 보도가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2009년도에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에 사업자 수익 보장법이 발의가 됩니다. 예. 그 법안에 원희룡 본부장과 권영세 본부장이 공동 발의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대장동 개발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법이 발의가 됐고 원희룡 본부장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었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게이트가 아닐까. 저희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보시면은 예. 성남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입니다. 예. 원희룡, 권영세,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는 대구 고검 검사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이 결제한 문서가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보고받았고 결제했고 보고받고 결제한 문서 중에 검찰이 그 문제를 확보를 했으면 공개를 했어야 됩니다. 공개하지도 않은 문서예요. 이번에 나왔거든요. 예. 그동안에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성남시 내부에서 결제받은 문서였습니다. 예. 제가 확보하기로는. 근데 오늘 나온 문서는 정민용 팀장이 그대로 도시개발공사 문서를 가지고 가서 중간 결제 단계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시장의 결제를 받아 나온 문서. 이 문서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진작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보하고 있었다면 왜 안 밝히고 혼자만 꾹꾹 숨기고 있는 건가요? 수사 내용 중에 증거를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존재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못 밝힐 것 같고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밝힌 것 같은데 이 법안이 문제가 됐던 것은 신영수 그 전 국민의힘 전신이죠.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그 형인 신영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거기 공동 발의에 원희룡 본부장과 그다음에 권영세 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국민의힘 게이트와 윤석열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대장동을 설계할 때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됐는데 그 돈의 출처가 출처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대장동에 뜬금없이 윤석열의 커피가 나오면서 이제 시선이 분산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 저희는 그럼 물론입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의혹에 관해서는 쌍특검을 하자고 우리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대장동 수사도 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하자, 특검을 2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법안 내셨습니까? 안 내셨잖아요. 특검법 우리는 냈는데 상정 안 하신 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180석입니다. 법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안 내셨잖아요. 저희는 그 국민의힘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빼놓고 이재명 특검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만 반대했던 거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특검법을 내시면 되죠. 왜 아직 안 내시고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충분히 받을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오늘 토론에서 당사자들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고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